예. 사회를 보시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의 방향과 쟁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분은 제 왼쪽에 대구 경부과학기술원에 계시는 노한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오른쪽에는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연구리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2시 40분까지인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쓰는데 아무튼 먼저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노한진 교수님께서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토론문을 봐주시죠. 그러면 아주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문 제3 토론 3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그 현행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이 지침의 내용이 지침의 명칭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다루고 있는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의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지침 이름을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교육부 지침 이러든지 아니면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하려면은 이 속에는 생명윤리라든지 또 공동 연구 규범이나 데이터 관리라든지 또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를 규정한 학술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연구 윤리라고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아직 연구 윤리가 전체적인 픽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문헌에서 발표하면서 주장한 것이 이쪽에 있는 표입니다. 연구윤리 범위를 총 13가지 13개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의 3개, 책임 있는 연구 규범에 5개, 학술 규범에 5개 해가지고 학술 규범을 이제 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학원생과 교수와의 관계로서 그게 아주 연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건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명칭을 과연 연구 윤리 지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구 진실성 확보로 갈 것이냐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왜 이렇게 자주 개정하느냐?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의 안정성에 좋지가 않죠. 현재의 지침의 28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이 규정을 개정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사회적 합의를 보고 이 규정이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도록 조치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매번 바꾸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주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규범이 전국 부처에 한 4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통일해야지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 대부분은 비슷한데 좀 다른 내용이 보면은 검정 시효가 있거나 없거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건 다룰 대상이 아니다 그러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거 다뤄야 된다 그러고 이런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조사에 대한 의의 신청 이런 것들이 절차 같은 것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통일하려면은 이 상위에 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에서 각 부처를 이제 다 통일화시킨다는 뜻이죠. 그 법으로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타 부처 규정 그대로 놔두고 또 이렇게 교육부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대상이 교육부 대상 사업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교육부 대상 사업이 뭐고 합니다. 지금 연구재단이 그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문 내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법물 용어의 표기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는 정부기관으로 바꿔야죠. 그다음에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이라는 건 정부기관 이외의 외부기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 이런 말은 맞지 않죠. 법제처 가도요. 이런 조문은 법제처 공무원이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전문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규범을 내기 때문에 거기는 국어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 학계 내에서 합의된 걸 그대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고쳐지지가 않죠. 국가하고 외부기관은 동격이 아니죠. 그다음에 연구의 자유 이런 표현도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디파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기관인데 규정 내에 지침 내 전문기관에 대한 디파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 전문기관이 언급되고 있고 전문기관의 장애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한 조문을 명시해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다. 이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 연구재단도 이 규정에 이 지침에 의거해서 뭐 조직을 하나 만든다든지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전문기관만 언급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12조의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라고 해놓고 거기에 7호는 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부정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돼야 됩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디파인이고 판단에 가서는 상당히 벗어나야 되고 고의로 했든지 뭐 모르고 했든지 이런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이제 용어를 그 부정행위에 디파인 넣으려면은 과연 저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디파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자에 대해서 디파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막연한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뭐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 윤리하는 사람들 이거 많이 쓰죠. ICMJE에서 나오는 디파인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또 바꿨어요. 디파인 4개 꼭지로 바꿨어요. 그걸 삽 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부당한 저자 표시를 조문에서 이제 부정행위로 하나 다룬다면은 그 저자란 무엇이냐가 디파인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심제 같은 개념이 여기는 없습니다. 미국 개념에는 뚜렷하게 들어 있는데 그다음에 1차 검증 기관 어디냐, 2차는 어디냐, 3차는 뭐 미국 같으면 이제 수프림 코트 대법원을 지금 지고 있는데 그런 디파인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여기에 장관이 계속 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문의 자유를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정부는 어떻게까지 가이드라인을 던져줄 수는 있어도 장관이 이 액션에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학술계 차라리 장관은 학계의 대표가 아니죠. 정부의 행정 공무원이고 학계에 무슨 기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예를 든다면 뭐 학술연구재단도 그건 학계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쪽이 오히려 개입이 돼야 되지 왜 장관이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중요한 부이다. 이 연구윤리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하면은 학술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겠다는 것이죠. 징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신뢰죠. 신뢰. 그렇다면은 부정행위에 대한 구속 조치가 지금 보면은 징계 및 연구비 보호에 들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기록의 교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 기록의 교정이고 그 다음에는 뭐 논문 철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행위에 대한 구속 조치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뭐 사과 내지는 어떤 피해자 구제 이런 것이 신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징계 또 뭐 연구비 회수 이거는 두 번째죠. 그 점을 하나 명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적 정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내부 고발 어느 지침 가도 내부 고발에 대한 권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공동체의 문화, 뭐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우리 학술계에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내부 고발을 못하게 돼 있죠. 또 뭐 이렇게 보면은요. 토론 잘 안 되는 것도 집단주의 문화 때문에 자기 개성을 못 살리죠. 항상 원만한 성격을 원하는 것도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그 조사위원들의 권리 보호, 또 제보자 보호, 보복 금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명시가 뚜렷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표절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그 표절 문제가 정치 쟁점화돼 가지고 인신 공격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학계도 여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정치적인 싸움으로 그냥 그 부분은 좀 우리 학계에서 별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의 표절 하나는 우리는 모방의 시대를 분명히 거쳤습니다. 과거 우리 모방 성장 시대가 있었죠. 그때의 사회적인 가치가 빨리 외국 거 좋은 거 가져와서 한국 내에 퍼뜨리는 거. 이거를 아주 학술계에서 미덕이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다른 나라는 그런 시대가 없었죠. 이제 그런 시대적 차이 때문에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표절 관계의 그 싸움. 이거를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볼 것이냐? 저는 조금 여기에는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시효 문제를 2007년도 재정 지침은 있었는데 2011년도에 개정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더 신중한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간략합니다만 이렇게 하고요. 참고 자료로 제가 영구 부정 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 미국 걸 제시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롤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기준은 이걸 지켜라 하지 말고 큰 디파인과 절차에 관해서 주로 해야 되고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학술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디파인만 두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고 지금 미국 규정이 대략 그 절차에 대한 걸로 되어 있고 큰 디파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가지고 좀 더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현명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연구윤리위원장을 맡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연구윤리라는 것보다는 연구 진실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그 지침 같은 것이 없는 것, 사문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뭐 최선의 그 상황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성문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성문화되다 보면은 그 규정 안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또 계속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기에 그 제한된 것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그 볼 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표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장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여서 그러는데요. 이번 안에 보니까 이제 표절에 대한 그 부분에서 역시 이제 자기 표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 타인의 창작물, 저작물들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출처를 표기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제보되는 내용들은 다른 연구 부정 행위와 함께 자기 표절이 됐다라고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로 그거 자기 표절만 따로 떼어 갖고 이렇게 제보가 되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또 여기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사람이 뭐 동일한 연구 주제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쓰는 뭐 글 스타일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것을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것을 기록한 것을 갖다가 자기 표절로 볼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이제 표절이 된 것이 맞다면은 이거를 고의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실수로 봐야 되는가 또는 그런 것조차 이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는가 이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에서는 이런 자기 표절에 대한 얘기만 또 있게 되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자기가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든가 연구물을 발표할 때 주의할 수 있는 삼가하는 그 점으로서 이렇게
그 뭐랄까 주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자기 표절을 갖다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판정을 할 때 그 문제는 그 사람의 이제 고의나 좀 몰라서 그런 경우다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더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대한 뭐 근거가 뭐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꼭 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여한 바도 없는데 이제 아까 노 교수님께서 이제 좀 더 좀 그 저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규정 네 가지 이렇게 그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여한 바도 없는데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기여했는데도 이름이 빠지는 경우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이런 문제들이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석사 과정에서 또는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때 이게 꼭 학위 논문만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연구실에 따라서는 학위 논문 전에 이제 부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논문을 쓴 것에 대해 부분은 여기는 아직은 이제 규정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학술지에 지금 그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학술지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석사과정생이 그러니까 석사를 받은 사람이 일저자를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돼 있는 학술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교신 저자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저자로 지도 교수가 들어가고 나면은 무조건 대학원생은 공동 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사실 이 대학원생이 논문 자료도 수집하고 직접 작성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저자도 아니고 교신 저자도 아니고 그냥 공동 저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그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라는 이제 또 저항을 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학술지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 대학원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항상 그 일저자냐 교신 저자냐 그래서 이제 주저자의 개념하고 공동 저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 평가할 때 그 달리 보고 이런 그 풍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조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좀 오해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예비조사 그다음에 본조사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재조사 신청을 저희 학교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그 순수하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이 부정행위가 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이해의 충돌 때문에 제보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원생과 교수라든가 또 교수 간에 즉 당사자끼리 이렇게 그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서도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정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재조사를 하게 될 때 그 기관에서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제 그 거의 위원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이제 범위라든가 이건 좀 더 좀 엄격하게 하시긴 했는데 새롭게 구성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또 본조사위원이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 경우에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석의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재조사를 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재조사는 아까 그 연구재단의 뭐 장이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정하는 이런 기관에서 재조사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학교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오게 되면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저기 저 요건 이걸 좀 강화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 개정안과 관련된 건 아닌데 연구윤리와 이제 연구비를 수주받고 나면은 이제 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윤리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온라인 교육에 조금 아직은 좀 그 교육 그 뭐랄까요, 그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내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더 좀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계속 개정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연구윤리라는 것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좋은 사례들이라든가 또는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그 구체적인 예 같은 사례 같은 것이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그 교육안 같은 것도 좀 재단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민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받은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원래 당초 저는 그 지정 토론자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지금 현재 그 교수님의 정책과제의 그 마지막 도움과 또 교육부의 그 협력을 통해 갖고 이 지침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좀 현재 돌아가는 현재 일정도 그 오신 분들께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좀 쟁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난 그 6월달에 공청회를 한번 거쳤지만은 지금 현재 또 마지막 그 의견 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눠서 진짜로 그 연구 현장에서 그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그 학총 그 홍준영 회장님하고 그 이인재 추진위원장님의 그 양해와 동의로서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역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 일정은 그 이인재 교수님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요. 작년 그 9월, 7월 때 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그 표절 이런 게 관련해 갖고 이 정책 과제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목적은 그 현행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 3월 24일분이 추진본인데 이걸 갖고 실제 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좀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근데 역시 그 법규가 갖는 그 추상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그 내놓는 그 각종 법령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가장 그 마지막 그 포인트 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노 교수님이 법적 안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자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법은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지금 지침에서 우리 교수님이 많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은 못 담은 부분은 저희 그 재단에서 그 별도의 지침 해설서를 만들어 갖고 물론 지침이 원래 올 9월 달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10월 초는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의 후속작으로 지침 해설서가 나오면은 10월 중에는 그 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희 재단 이름으로 교육부와 재단 이름으로 이렇게 책자가 나오면은요 당연히 파일도 제공되지만은 그 책자는 그 각 대학하고 연구소 수준까지는 아마 그 몇 건이 아마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토론으로 준비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이 지침이 이제 향후에 정부, 이제 교육부가 되겠죠. 향후에 그 연구윤리 정책 방향과 이제 목표가 될 거고 또 그 말하자면 이것이 나오면 사실은 지금 학회에서도 언제 지침이 지금 개정되냐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결국은 이 지침을 토대로 학회에서도 하나의 그 가이드로 삼고 지침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침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중요성 측면에서 공청회와 그 이런 포럼에서 이런 지침안이 토론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윤리 지침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위해서는 진정한 필요의식과 그 학문 공동체 내에 정직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또 오히려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런 지침 말고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담지 못하고 어떤 취소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소 기준을 바탕으로 대학이라든가 학교에서는 보다 또 폭넓은 범위에서 지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지침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중복 계좌가 새로 이게 들어왔고 부당한 저자 표시가 지금 들어오면서 그나마 조금 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을 위한 하나의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행 지침에서 조금 좀 쟁점이 될 만한 한 3가지를 제가 좀 뽑아봐갖고요. 여기서 필요하면 그 교수님의 또 추가적 의견도 듣고 플로에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그 부당한 중복 계좌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결국은 아까 현 교수님 자기 표절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지침 17조에는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이라는 부분에서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약간 그 문구를 조율해 갖고 부당한 중복 계좌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굳이 부당한 중복 계좌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중복 계좌라고 하면은 그럼 허용되는 중복 계좌가 또 반어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중복 계좌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연구자들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부분은 2차 출판이라는 용어로도 좀 많이 좀 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사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그 부당한 중복 계좌의 충족 요건이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 안 한 부분하고 또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연구비 수주나 그다음에 그 더블 카운트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좁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 표절의 일부분인데 그 자기 표절이죠. 결국은 표절이라는 건 일반 독자를 그 기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남의 그랬던 자기도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인용을. 그래서 인용이라는 건 그냥 끌어온 흔적을 이제 출처 표시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이미 그 출처 표시를 안 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스컨덕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하고 이 지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지침은 향후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향후에 어떤 학문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 부분까지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당한 저자 표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학예 논문을 그 학생 없이 지도교수 단독으로 게재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외에 미스컨덕으로 볼 수 있는 뭐 지도교수가 일저자, 지도학생이 공저자로 이런 가는 부분도 우리가 미스컨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예시 조항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28조에서 재조사 부분입니다. 현행 지침에서는 이의 신청과 그 조사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과 또 교육부나 그 전문기관, 상급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그 구분하면서 본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그 본조사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재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서 9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면은 최소 90일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부하고 전문기관의 어떤 구속하는 조항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재조사 기간에서도 접수 후 처리 시한을 60일이었던 이런 식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쟁점상으로 한번 토론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진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꼼꼼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볼수록 자꾸 나오고 이게 그 많은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하나의 그 규정에 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는데요. 역시 또 다시 한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새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좀 그 일일이 다 그 코멘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포괄적으로 열심히 반영을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게 좀 현장에서는 이 지침에 관한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좀 시간을 갖고 혹시 플로어에서 이 지침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좀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세션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최병인입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를 위한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들여다보면 연구 부정행위 것 같아서 리서치 에틱스라고 쓰고 인테그리티하고 미스컨덕하고 혼재되어 있는 데서 좀 정리하실 노한진 교수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대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 부정행위 방지 지침 하면 아마 좀 더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성으로 다 담을 수 없다고 이민호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연구윤리란 이름의 지침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학이나 연구자들은 연구윤리는 이것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 얘기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보면 목적을 연구윤리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정한다라고 하셨어요.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간윤리를 하셨으면 실험동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 또 나머지는 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부당한 중복계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정당한 중복계제 이거 다 표절해서 얘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연구자의 윤리가 잘 되면 연구물이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방향이 윤리적인 연구물과 연구자의 윤리는 분리되어 있는, 괴리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윤리란 말을 하실 거면 사람 중심의 얘기가 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오후에 첫 번째 세션이 있는데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